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요일 아침 뉴스 퍼레이드 윤수영입니다. 이번 주 전국을 강타하고 있는 북극 한파가 좀처럼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영하 10도를 밑도는 추운 날씨는 주말까지도 이어진다고 하는데 취재기자 통해 자세한 날씨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구자영 기자, 오늘 아침 출근길도 추위에 대비해야 되는 상황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서울의 오늘 아침 출근길 기온은 영하 10도 아래로 떨어진 상태입니다. 바람은 초속 2m 정도로 어제보다 약하지만 여전히 찬 공기가 남아있어 출근길 시민들은 두꺼운 외투와 장갑으로 중무장했습니다. 수도권과 강원, 충북과 경북, 전북 일대에는 여전히 한파특보가 발효돼 있습니다. 오늘 최저 기온은 서울 영하 12도, 춘천 영하 16도, 대전 영하 11도, 부산 영하 6도, 광주가 영하 5도를 기록했습니다. 중부지방은 한낮에도 여전히 영하권에 이르는 추위가 이어집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서울이 영하 1도, 춘천 영하 2도, 대전은 1도가 예보됐습니다. 찬 공기와 바다가 만나 만들어진 눈구름이 유입된 호남 서해안 지역은 내일까지 2에서 7cm의 눈이 내리고 오늘 오후부터는 경기 남부와 충청까지 확대돼 1cm 안팎의 눈이 내릴 전망입니다. 서울에서도 낮 한때 눈발이 날릴 것으로 보입니다. 제주는 내일까지 5mm 미만의 비 또는 눈이 내립니다. 비나 눈 소식과 반대로 강원 산지와 동해안 지역에는 건조특보가 발효된 상태입니다. 오늘 동해안을 중심으로 시간당 순간풍속 55km의 강한 바람이 불어 산불 예방에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주말인 내일과 모레도 아침 최저 기온이 영하 18도까지 떨어지는 등 한파 추위가 이어집니다. 기상청은 빙판길과 도로 살얼음이 나타나는 곳이 많으니 교통안전에 각별히 유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전국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국회에선 보좌진 갑질과 부동산 투기 등 각종 의혹이 제기된 이해운 기획예산처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열립니다. 야당은 이 후보자의 자료 제출 미흡을 이유로 청문회가 무산됐던 만큼 관련 의혹들에 대한 송곳 검증에 나서겠다는 입장입니다. 전정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달 29일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로 지명된 이후 보좌진 갑질 등 각종 의혹이 불거진 이해운 전 의원. 여야는 오늘 오전 이 후보자 지명 25일 만에 인사청문회를 개최합니다. 이 후보자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 시한이 이틀 지났지만 이 후보자 측이 야당이 요구한 자료 일부를 추가 제출하면서 여야가 청문회 개최에 합의한 겁니다. 국민의힘은 로또 아파트 부정 청약과 부동산 투기, 증여세 탈루 등 이 후보자를 둘러싼 각종 의혹에 대해 송곳 검증을 예고했습니다. 명명백백 무엇을 잘못하고 있고 또 그것에 대해서 적절한 해명이 없을 경우에는 저희는 절대 반대입니다. 민주당은 무산될 뻔했던 청문회 개최를 반겼습니다. 제대로 좀 국민들께서 아실 수 있는 인청이 될 수 있도록 협조를 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도 이 후보자를 둘러싼 의혹과 관련해 청문회를 통해 당사자 해명을 들어볼 필요가 있다고 했습니다. 직설적으로 얘기를 하면 이해훈 지명자에 대해서 어떻게 할지는 아직 결정은 못했어요. 이 후보자도 구할 수 있는 모든 자료는 다 제출했다면서 청문회에서 의혹의 소상히 설명드리겠다고 했습니다. TV조선 전정원입니다. 민주당 공천 헌금 의혹과 통일교 유착 의혹 등 이른바 쌍특검법 수용을 촉구하며 단식 농성을 이어온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8일 만에 단식을 중단했습니다. 급속도로 건강이 악화돼 산소 발생기까지 착용한 상태였는데 이례적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까지 나서 단식 중단을 요구하자 수용했습니다. 김창섭 기자가 보도합니다. 텐트에서 나온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휠체어에 실려 옮겨집니다. 구급대원들의 부축을 받으며 힘겹게 환자 이송용 장비에 몸을 옮긴 뒤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장 대표는 더 큰 싸움을 위해 단식을 멈춘다고 했습니다. 국민의 탄식은 오늘부터 들불처럼 타오를 것입니다. 장 대표의 단식 중단은 8일 만인데 의식이 흐려질 정도로 건강이 악화됐습니다.
언제든지 심정지의 가능성과 뇌사의 뇌 손상의 위험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주위의 만류에도 단식을 계속하겠다던 장 대표를 멈춰 세운 건 3년 8개월 만에 국회를 찾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었습니다. 아침 일찍 대구에서 출발한 박 전 대통령은 장 대표에게 훗날을 위해 멈춰달라고 설득했고 목숨을 건 투쟁을 한 것, 이 점에 대해서 국민들께서는 대표님의 진정성을 인정할 것입니다. 이제 단식을 그만두겠다. 여권을 향해선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대표님의 단식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는 것, 이것은 정치 도의상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장 대표가 병원으로 출발한 뒤 국민의힘은 비상의원총회를 열고 장 대표 단식을 YS의 민주화 요구 단식과 비교하며 대여 투쟁을 강조했습니다. 우리의 투쟁은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장 대표가 8일간의 단식을 통해 보수 결집엔 성과를 거뒀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이제는 다음 주 예정된 한동훈 전 대표 징계 문제를 어떻게 처리하느냐가 당면 과제가 됐습니다. TV조선 김창섭입니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조국혁신당을 향해 6월 지방선거를 함께 치르자며 전격 합당을 제안했습니다. 당내 의견 수렴 없이 발표된 급작스런 제안에 30명 가까운 현역 의원들이 공개 반발했습니다. 김자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민주당 원내대표단이 주재하는 정책조정회의가 한창이던 시각, 정청래 대표가 예정에 없던 기자회견을 열고 조국혁신당의 전격 합당을 제안했습니다. 6.3 지방선거를 따로 치를 이유가 없습니다. 이재명 정부 성공이라는 공동 목표를 위해 원팀으로 같이 뛰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 대표는 비공개 회의를 소집해 지도부에게만 합당 구상을 밝혔는데 결과적으로 이 문제는 대표의 정치적 결단의 영역에 해당하고 합의로 결단할 수는 없는 부분도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일부 최고위원들은 정 대표에게 강하게 문제를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강득구 최고위원은 최고위원 회의를 거수기로 만들었다고 비판했고 이현주 최고위원은 대표 연임을 위한 포석 아니냐며 재신임을 묻는 상황으로 가고 있다고 본다고 강력 반발했습니다. 당내에선 코스피 5천을 달성한 날 찬물을 끼얹었다. 당의 운명을 깜짝 쇼로 진행할 수 없다는 등 30명 가까운 현역 의원이 공개 반발했습니다. 당대표가 일방적으로 저렇게 한 거는 절차적으로 봤을 때 매우 유감스럽다는 말씀 다시 합당 제안을 받은 조국 대표는 당원의 목소리를 듣겠다며 원론적 답변을 내놨습니다. 국민의 마음과 뜻이 가리키는 방향에 따라 논의하고 결정할 것이며 정 대표는 전 당원 투표 등을 거치겠다는 입장이지만 1인 1표제에 이어 또 공감대 없이 밀어붙인다는 반발이 나오면서 진통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TV조선 김자민입니다. 정치권 소식 짚어보는 아침의 맞수 시간입니다. 박경미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노동일 파이낸셜 뉴스 주필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전해드린 대로 쌍특검 수용을 촉구하며 단식에 돌입한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8일 만에 단식을 중단했습니다. 영상 먼저 보시겠습니다. 국민들께서는 대표님의 진정성을 인정할 것입니다. 이제 단식을 그만두겠다. 이렇게 약속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더 길고 큰 싸움을 위해서 오늘 단식을 중단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의 폭정을 향한 국민의 탄식은 들불처럼 타오를 것입니다. 진정한 단식은 오늘부터가 시작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10년 만에 국회를 찾아서 단식을 만류했고 장 대표가 이를 받아들였는데요. 이 박 전 대통령의 방문 어떻게 보셨습니까? 두 사람 모두에게 일종의 어떤 조금은 의미가 있는 그런 방문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장동혁 대표로서는 단식의 어떤 출구가 마땅치 않았는데 네. 그만둘 명분을 찾았고 박근혜 전 대통령으로서는 여전히 그 보수 진영에 대한 영향력, 존재감 이걸 과시한 그런 장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장동혁 대표가 지금 뭐 이른바 쌍특검, 뭐 통일교 특검, 그리고 민주당 공천 뇌물 특검 이런 것들 하라고 요구하면서 단식을 했지 않습니까? 네. 근데 하나도 안 받아들였고 여권에서는 뭐 눈 하나 깜짝하지 않는 뭐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만둘 명분이 마땅치 않았던 상황 아닙니까? 근데 박근혜 대통령이 와서 이렇게 만류하니까 원로의 말씀을 들어서 뭐 단식을 그만두겠다 이렇게 하는 의미에서 출구 전략을 자연스럽게 할 수 있었고요. 또 박근혜 전 대통령으로서 이렇게 자기 한 번 방문하면서 장 대표가 이렇게 자신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다는 그런 걸 가지고 보면 진영 내에서는 여전한 보수 진영 내에서는 영향력, 존재감 뭐 이런 것을 볼 수 있는 거죠. 전체 의원들이 좀 전체 의원 명의로 단식을 중단을 하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장 대표가 듣지 않았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런 박근혜 전 대통령이 한 번 방문으로 소기의 목적을 달성했다 하는 거 보면 그 내부에서는 여전히 보수 진영 내부에서는 여전한 영향력이 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죠. 네, 장 대표가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단식의 목표로 내세웠던 쌍특검 수용은 결국 관철되지 못하고 단식이 마무리됐는데요. 그래도 범보수 진영이 결집하는 효과는 있었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어요. 8일간의 단식 성과 평가를 해주신다면 어떻게 보시겠습니까? 네, 말씀하신 바와 같이 장동혁 대표의 단식이 범보수 결속에 있어서는 뭐 다소간의 효과도 있었지만 제한적이고요. 쌍특검 측면에서는 빈손 단식이었다, 완전한 실패였다라고 평가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선 쌍특검부터 보면은요, 국민의힘에서는 통일교 특검을 요청을 했잖아요. 그런데 네. 민주당에서는 통일교와 신천지를 같이 하자. 네. 대한민국 헌법은 정교 분리를 명시하고 있고 통일교와 신천지는 정교 유착이라는 측면에서 데칼코마니인, 판박이인 그런 사안이잖아요. 그러니까 통일교와 신천지를 같이 하지 않을 이유가 없고 특히 장동혁 대표가 단식을 하는 와중에 터져나온 뉴스가 있죠. 신천지 신도 약 5만 명이 국민의힘의 집단으로 입당을 했다. 그러면서 또 이만희 교주의 육성도 공개가 됐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통일교와 신천지의 특검을 같이 해야 된다는 당위성이 더 부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공천 헌금 관련해서 김병기 강선우 의원 제명되었지만은 그래도 참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근데 이 공천 헌금 관련해서 강선우 김병기 의원의 그 전격적인 수사, 밤샘 수사, 그리고 압수수색, 그리고 출금 이런 게 전광석화와 같이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네. 그런데 언제 특검법을 발의를 하고 특검을 하겠습니까? 그리고 그 와중에 또 홍준표 전 시장은 국민의힘에서 만연했던 공천 헌금에 대해서 또 자폭하는 그런 발언도 나왔고요. 그래서 이 두 가지 특검에 대해서는 완전히 이제 실패한 것이고 그렇지만은 그 인사들이 단식 농성장을 많이 찾았죠. 뭐 이준석 대표, 유승민 전 의원, 뭐 김문수 전 장관 등등. 그렇지만 한동훈 전 대표가 찾지는 않았죠. 그렇기 때문에 그거 역시 한계가 있었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사실 이 단식을 시작한 그 계기도 좀 불순하지 않습니까? 결국 한동훈 전 대표의 제명에 따른 당내 파열음, 균열이 어떤 임계점을 넘어서니까 시선 가리기 용으로 시작을 한 건데 그 한동훈 전 대표와 만나지는 않았기 때문에 이거는 좀 반쪽짜리라고 생각합니다. 보수통합도. 네, 방금 대변인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한동훈 전 대표가 단식장을 방문하느냐 이런 관심들이 있었는데 결국은 방문을 하지 않았습니다. 한 전 대표의 제명 문제 등 두 사람의 관계, 해법이 있다고 보십니까? 글쎄 제가 지난주 이 자리에서 한동훈 전 대표가 장동혁 대표 단식장에 방문하기 좋을 것 같다. 그래서 정치적으로 푸는 게 좋을 것 같다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네. 글쎄 뭐 다른 사람도 그런 관심을 가졌는지 모르겠지만 뭐 많은 사람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근데 끝까지 나타나지 않은 걸 보면 참 정치를 잘 못한다. 여러 사람들이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물론 뭐 그 한 전 대표 주변의 사람들 뭐 이런저런 문제점을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정치란 그렇지 않습니까? 정치가 아닌 사람들은 어떤 이른바 그 매듭이 지어져 있으면 그걸 일일이 풀려고 하는데 정치란 그걸 단칼에 끊어버리는 그런 결단도 있는 게 정치거든요.
그렇게 되면 그 다음 문제는 그 다음에 하는 해결하는 그렇게 하나하나 해결해 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면 참 좋은데 현재로서는 뭐 일단 두 사람 다 뭐 이른바 강대강으로 해서 해법이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는데 만약 이제 그렇다면 한동훈 전 대표가 뭐 방문하거나 그러지는 않았지만 이른바 좀 유감을 표했지 않습니까? 네. 사과라고 하기는 어려운데 어쨌든 단계 논란에 대해서 유감을 표했으니까 그걸 조금 이제 받아들여 주면서 그걸 또 정치적으로 좀 높이 평가하는 그런 장 대표의 그런 정치적 역량 이것도 좀 있으면 좋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지금 계속해서 이제 제명을 강행한다 그러면 결국 보수 진영을 계속 흐트러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지금 다 모여도 하나하나 끌어 모아도 지금 역량이 부족한 그런 야권에서 하나하나씩 자꾸 쳐낸다면 그건 뭐 보나마나 아니겠습니까? 정치라는 건 한 사람에서 자기 편을 늘리면 이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반대면 지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장동혁 대표도 이제 이른바 단식하면서 결기를 드러냈는데 문제를 정치적으로 푸는 그런 모습을 보이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 여권 인사들도 장 대표 단식장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는데요. 홍익표 정무수석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장동혁 대표께서 오늘 병원으로 이송됐는데 빨리 쾌유되셨으면 하고요. 대통령께서도 빠른 시일 내에 병원에 한번 방문할 것을 저한테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 앞서 홍익표 수석이 국회를 방문하고서도 단식 현장은 걸렀다는 논란이 있었는데 홍 수석은 단식장을 찾을 계획이 있었지만 장 대표가 중단하고 병원으로 갔다고 또 해명을 했고요. 또 병문안을 가겠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병문안 자리에서 여야 관계가 풀릴 실마리 좀 가질 수 있을까요? 네. 일단 팩트체크부터 하면은요. 어제 11시에 송원석 원내대표를 홍익표 정무수석이 이제 만나고 11시 20분에 단식 농성장을 찾겠다고 아마 의사표명을 한 것 같은데 장동혁 대표 측에서 오후 4시 반에 와달라는 그런 제안을 했다고 해요. 그런 가운데 박근혜 전 대통령이 등장을 하시면서 이제 단식을 풀게 된 거기 때문에 이제 단식 농성장을 가려는 의도가 있었다는 점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이 24일 동안 정말 목숨을 건 처절한 사투를 벌이고 있을 때 당시 윤석열 정부의 대통령실 철저하게 외면했습니다. 그리고 방탄 단식이라고 하고 또 장동혁 대표도 당시에 단식 쇼다. 어떤 동정표를 얻기 위한 정치적 행위다라고 맹비난을 했었는데요. 지금 이렇게 단식 농성장에 민주당에서는 가려고 홍익표 정무수석은 방문을 하려고 했고 또 대통령께서 말씀을 하셔서 병문안도 가실 예정이고 또 거기서 아마 많은 것을 풀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홍익표 정무수석이 워낙 온화한 성품이고 야당과의 소통을 많이 하기 때문에요. 네, 이번에는 여권으로 가보겠습니다. 정청래 대표가 예고 없이 조국혁신당과의 합당을 제안하면서 정치권이 술렁이고 있습니다. 영상 보고 이야기 계속해 보겠습니다. 조국혁신당에게 제안합니다. 우리와 합칩시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추구하는 시대정신이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6.3 지방선거를 따로 치를 이유가 없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성공과 정권 재창출이라는 목표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조국혁신당은 국민의 마음과 뜻이 가리키는 방향에 따라 논의하고 결정할 것이며 이 정청래 대표는 어제 오전에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조국혁신당과의 합당을 제안을 했습니다. 민주당 지도부도 직전에서야 내용을 전달받았다고 하던데 당내에서 어떤 상황이었던 거죠? 네, 이 최고위원들까지도 직전에야 그 상황을 공유받으면서 조금 반발이 나오기는 했었는데요. 이게 청와대와는 사전 조율이 있었고 그리고 또 조국 대표와도 교감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워낙 정치적인 파급력이 큰 휘발성이 큰 사안이니만큼 아마 극소수와만 공유를 했고 그것이 반발의
어떤 단초를 제공한 거는 같습니다만 이것이 합당, 통합의 제안이지 통합을 선언한 것이 아니죠. 네. 그리고 어제 정청래 대표가 SNS를 통해서 밝혔듯이 이제 당원들의 의견을 묻는 절차, 또 토론의 절차, 당원 당규에 따라서 투표하는 절차를 거치겠다. 그리고 민주당은 당원 주권 정당이라는 점을 또 명확히 하셨습니다. 이제 화두를 던진 셈인데 그럼 조국 대표는 국민의 뜻을 따라 결정할 것이다 이러면서 어떻게 보면 원론적인 이야기를 했거든요. 조국 대표 측은 어떤 셈법을 갖고 있을까요? 글쎄 뭐 셈법이랄 게 뭐 있겠습니까? 굉장히 뭐 좀 긍정적인 상황 아니겠습니까? 얘기하는 것 자체가 네. 마다할 이유가 없는 거죠 지금. 뭐 합당하면 물론 이제 뭐 민주당과 조국 혁신당의 덩치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네. 162석 대 12석 그러니까 뭐 굉장한 차이가 있지만 합당을 하자 하면 1대1 합당인 거니까 흡수 합당이 아니고 네. 그러면서 뭔가 요구 사항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뭐 지방선거 공천에서 어떤 일정한 지분을 준다든가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요구 사항을 지금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는 민주당에서 그런 상황이니까 굉장히 좋은 상황이죠. 게다가 조국 대표는 아마 본인이 대표에 취임하게 되면 지지율이 뭐 엄청 오를 것이다 아마 자신했을 거예요. 네. 근데 지금은 뭐 구체적인 수치 얘기하면 안 되죠. 굉장히 낮은 수치로서 그걸 오르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만약에 자칫해서 이대로 가다가는 지방선거에 존재감도 없어질 가능성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얼른 합당해서 뭔가 지금 지분을 얻는 것이 훨씬 더 좋은 그런 상황이고 뭐 이 합당 제의가 정청래 대표의 어떤 향후 행보 대표를 연임하려고 하는 네. 그 향후 행보를 염두에 둔 것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럴 경우에 그때 굉장히 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으니까 지금 합당을 마다할 이유가 없는 상황이죠. 네. 네, 정 대표의 갑작스런 합당 제안에 민주당 내에서는 공개적인 반발 목소리도 나왔는데요. 직접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일종의 저는 날치기였다고 생각하고요. 당 대표의 진퇴도 묻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당이 대표 개인 게 아니고요. 예. 이런 식의 절차는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당 대표가 일방적으로 저렇게 한 거는 절차적으로 봤을 때 매우 유감스럽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네, 당원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최종 결정을 한다는 방침이지만 절차적으로 문제가 있었다는 반발이 나오고 있고요. 또 정 대표가 자신의 당대표 연임을 위해서 사전 작업에 나선 것 아니냐 이런 의혹도 제기되고 있는데요. 대변인님, 정 대표가 왜 이 시점에 전격적으로 합당 제안을 한 걸까요? 네, 이 두 당의 통합은 예견된 일이었죠. 그러니까 이게 지방선거 전이냐 후냐 시점이 문제였지만요. 예.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이 지향과 가치를 공유하는 두 당의 통합은 이제 평소의 지론이라고 말씀을 하셨고 많은 민주당 당원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시점인데. 예. 조국 혁신당이 지방선거에서 뭐 특히 호남에서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둔 후 그 지분을 가지고 합당을 할 것이냐, 지방선거 후에 아니면 지방선거 전에 이제 선거 연대도 하고 함께 치를 것이냐인데 이제 그 지방선거 전으로 이제 정하게 된 것이죠. 네. 그런데 이 지방선거 전에 한다고 하면은 지금쯤은 발표를 해야 되죠. 네. 그러니까 제안을 해서 논의를 시작을 해야지 그 중간에 거쳐야 될 일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지금 한 건데 이제 단지 날짜 1월 22일에 한 것에 대해서는 좀 아쉬움이 남죠. 어제 코스피 5천을 달성했고 21일 그 전날에는 그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한 23년 징역 23년 선고가 있었고 무엇보다도 신년 기자회견을 성공리에 치렀는데 그 뉴스가 좀 더 확산이 되고 이런 호재 뉴스를 조금 덮는 경향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김병기 의원의 각종 의혹을 수사하는 경찰이 김 의원 배우자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했습니다. 공천 헌금을 받았는지 등을 추궁하기 위해서인데 관련 피의자 조사가 모두 이뤄지면서 이제 경찰의 시선은 정점인 김 의원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서영일 기자입니다. 김병기 의원의 배우자 이모 씨가 8시간 가까이 경찰 조사를 받고 나옵니다. 오늘 조사에서 어떤 내용 진술하셨나요? 공천 헌금 받으신 거 인정하시나요?
2020년 총선을 앞두고 당시 동작구 의원 2명으로부터 공천원금 3천만 원을 받았던 혐의 때문입니다. 경찰은 이 씨를 상대로 불법 정치자금을 먼저 요구했는지 대가성이 있었는지 등을 추궁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 씨에게 돈을 건넸다는 내용의 탄원서까지 작성했던 전직구 의원 2명은 앞선 경찰 조사에서 혐의 내용을 대체로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씨는 구의회 업무 추진비를 유용한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도 함께 받고 있습니다. 이날 경찰은 김 의원 차남이 재직했던 중소기업 사무실도 압수수색했습니다. 숭실대 계약학과 편입 조건을 채우기 위해 다니며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곳입니다. 부정취업 관련 자료 확보하신 거 있으세요? 앞서 조사한 업체 대표도 뇌물과 업무방해 등 혐의로 피의자 입건했습니다. 경찰이 김 의원 의혹과 관련해 배우자 조사와 강제 수사에 나서면서 사실상 김 의원 소환 일정도 멀지 않았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TV조선 서영일입니다. 미국 프로야구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의 이정우 선수가 LA 공항에 억류됐다가 1시간 만에 풀려났습니다. 미국 입국에 필요한 서류 일부를 두고 갔다고 하는데 까다로워진 트럼프 행정부의 심사에 발목이 잡혔습니다. 박소영 기자입니다. 지난해 9월 귀국해 한국에서 개인 훈련과 일정을 소화한 이정우. 미국에서의 강도 높은 훈련이 기대된다며 인천공항을 떠나 로스앤젤레스로 향했습니다. 미국에 나가면은 선수들하고 같이 또 몸 만들고 할 텐데 그런 부분도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지 도착 이후 입국 서류 일부를 한국에 두고 간 사실이 확인되면서 LA 국제공항에 억류됐습니다. 이정우는 자이언츠 구단과 샌프란시스코가 지역구인 민주당 낸시 펠로시 하원 의원 등의 노력으로 약 1시간 뒤에야 풀려났습니다. 펠로시 의원 측은 이정우의 구금 해제를 위해 의회 파트너와 연방 당국자 등에게 긴급하게 협조를 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이민자 단속을 강화하는 과정에서 입국 심사가 한층 까다로워졌기 때문입니다. 구단과 에이전트는 관계 당국이 문제를 신속하게 정리했고 입국해도 된다는 승인을 받았다며 정치적인 문제는 전혀 아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미국에 도착한 이정우는 LA에서 개인 훈련을 마친 후 팀 스프링 캠프가 차려진 애리조나주로 이동할 예정으로 알려졌습니다. TV조선 박소영입니다. 화제가 된 사건 사고 소식 짚어보는 아침의 이슈 시간입니다. 최진영 변호사, 조현산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군복무 중인 가수 겸 배우 차은우 씨가 수백억 원대 탈세 의혹에 휩싸였습니다. 지난해 에이펙 만찬에 참석했던 차 씨 모습 보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배우 차은우라고 합니다. 제가 진행자로서 이 자리에 서게 될 거라고는 전혀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Why don't you tell our guest a little more about yourself? 이 차은우 씨가 국세청으로부터 200억 원이 넘는 세금 추징을 통보받을 걸로 알려졌습니다. 연예인으로서는 역대 최고 수준이라고 하는데 차 씨에게 무슨 일이 벌어진 겁니까? 그렇습니다. 저도 충격이었습니다. 그리고 탈세했는 내역이 200억이면은 소득은 도대체 얼마일까? 뭐 이런 그 상식적인 생각이 있지 않습니까? 네. 알고 봤더니만 그 기존에 있던 그 본인의 기획사에서 세금이 좀 너무 많이 나오니까 최대 한 45% 정도 나오니까 이거 좀 대책 세워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면서 결국 본인의 부모님 명의로 한 이 법인을 한번 세웠는데 실질적으로 그 세운 법인이 이런 그 연예 기획사로서의 역할을 전혀 하지 않음으로써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그 기존에 있던 그 지금 대행사에서 이렇게 세금 계산서를 계속 발급하고 3, 4년을 했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부가가치세, 세금세, 어떻게 보면 소득세 등을 탈루했다라는 그 의혹을 받고 실제 이게 오늘 그 최근에 이제 문제가 불거졌지만 실제 조사를 받은 것은 작년 그 서울지방경찰청 4구에서 그 2025년 봄에 이런 조사를 받았다고 합니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내용이 전체적으로 했을 때 한 400억 정도가 된다고 하니까 결국 허위의 어떤 그 가상의 페이퍼 컴퍼니를 만든 다음에 이익을 빼낸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의혹의 핵심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차은우 씨 측에서는 억울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좀 어떤 해명을 내놓고 있습니까? 일단 문제가 되고 있는 A 법인의 경우에는 모친이 운영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죠. 지금 차은우 씨가 소속돼 있는 기획사가 판타지오라고 하는데 그 판타지오 대표가 그동안 수차례 변경되는 과정에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연예인에 대한 관리가 소홀할 수 있다는 그런 우려 때문에 모친이 직접 엔터테인먼트사를 직접 운영을 하기로 결정을 했다고 하고요. 실제 대중문화예술기획업으로 정식으로 등록된 업체라고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보통 탈세를 위해서 실체 없이 존재하는 페이퍼 컴퍼니가 아니라 실제로 차은우 씨를 관리하는 그런 업체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여기에 대해서 아마 충분한 적법한 절차를 통해서 충분히 소명을 하겠다라는 입장이고 아직까지 최종적인 결론이 나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도 한번 함께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네, 방금 언급해 주신 대로 차은우 씨 측은 모친의 법인이 대중문화예술기획업으로 정식 등록된 업체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해당 법인의 과거 주소가 강화도의 한 식당인 걸로 나타나면서 또 다른 논란을 낳고 있다는데요. 그렇습니다. 어떤 법인이 있다라고 하기 위해서는 인적, 물적 실체가 있어야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네. 직원이 있고 사무실이 있고 업무를 해야 그 자체로서의 어떤 법인으로서의 어떤 실체가 있는데 네. 지금 그 세무업계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은 이 그 모친의 명의로 된 그 대행사 같은 경우에는 서울이 아니고 사실은 지금 K-팝 스타건 이런 이른바 얼굴 천재라고 하는 차은우 씨 같은 경우에는 네. 서울이나 전 세계로 확대를 하는데 이 회사 주소가 다른 곳도 아닌 차은우 씨 부모님이 운영하던 이 그 강화도에 있는 그 장어집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실질적으로 가도 장어집이어도 한켠에 어떤 연예 기획사 관련되는 사무실이 있으면 좋겠는데 현장에 가봐도 그런 연예 기획을 실질적으로 하는 사무실도 없었다라는 그런 지금 실사 결과다라고 하는데요. 실제로 이것 같은 경우에는 2022년 10월 달에 법인을 설립해서 계속 이와 같이 그 강화도에서 사무실을 운영을 하는 것처럼 돼 있다가 법인 등기부 등본을 보면 작년 12월 크리스마스 직전에서야 주소를 서울시에 있는 강남구로 옮겼다고 합니다. 네. 아마 그러다 보니까 추후에 어떤 법적 다툼을 할 때 과연 이와 같은 그 모친 명의의 어떤 그런 법인의 실체가 있는지 이 부분이 향후의 어떤 법적 투쟁의 그 핵심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런데 차은우 씨 측은 200억 원이 넘는 추징 결과를 통보받은 뒤에 이에 불복해서 과세전 적부 심사를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변호사님, 차 씨 측 주장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있을까요? 세무조사 결과를 통지받고 난 다음에 과세전 적부 심사를 신청하는 경우가 왕왕 있긴 하죠. 예. 지금 납세 의무자 입장에서는 그는 납세 결정 자체가 굉장히 부당하다라는 생각이 드는 경우에는 네. 이러한 적부 심사 결과를 지켜보자라는 주장을 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러면 세무당국 차원에서 이러한 심사가 진행이 되게 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차은우 씨 측에서는 이 해당되는 그 매니지먼트 업체가 실질적으로 차은우 씨와 관련된 그런 업계 관련된 일을 행동을 했다라는 것을 아마 입증을 해야 될 것이에요. 여러 가지 소명자로 어떻게 차은우 씨를 관리해 왔는지, 여러 가지 매니지먼트 업으로서 어떤 역할을 해왔는지에 대해서 충분한 소명을 해야 될 것으로 보여지는데, 근데 과세전 적부 심사라는 절차 자체가 현실적으로, 실무적으로는 그렇게 납세 의무자에게 유리한 제도는 아니라고 할 수는 있습니다. 아마 이 단계에서는 과세 당국이 이미 과세한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판단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아마 충분한 소명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아마 그렇게가 좋은 결과로 이어지지 않을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네, 다음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광양의 한 아파트에서 불이 나 새 아이가 고립되자 목숨을 걸고 아이들을 구한 40대 어머니가 화제입니다. 상당히 아찔한 상황이었다고 해요. 40대 여성 어머니라고 하세요. 4자녀가 있다라고 하는데 오후 한 5시쯤에 귀가를 하게 되었는데 아마 막내가 굉장히 어렸던 것 같아요. 막내의 경우에는 함께 대동한 상태에서 주차 공간을 찾기 위해서 다시 이동을 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첫째부터 셋째까지는 첫째가 7살이라고 하는데 되게 대견한 것 같아요. 7살짜리 첫째를 통해서 나머지 아이들은 집으로 올려보낸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난 다음에 주차자리를 확인하고 난 다음 주차를 하고 다시 집으로 귀가를 했는데 문틈사이에서 연기가 나온다고 해요. 현관문은 열리지 않고요. 그러다 보니까 긴박한 상황임을 즉각 인지를 하고 위층으로 올라간 다음에 여러 가지 배관을 통해 가지고 윗집 주민의 도움을 받았죠. 예. 배관을 통해서 아랫집에 있는 자기 집으로 내려가게 되었는데 그 과정에서 아이들이 지금 안방에 있는 것을 확인하고 119 신고를 통해서 급히 구조한 그러한 사건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 3명의 아이들이 먼저 집에 들어간 사이에 이 화재가 발생한 걸로 보입니다. 원인이 무엇이었습니까? 아직 완전한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만 잠정적으로는 아파트의 안에 있는 전열 기구가 쓰러지면서 밑에 있던 층간 소음 방지용 그 두꺼운 매트에 불이 옮겨 붙으면서 특히 그런 것이 이제 어떻게 보면 그 내연 소재나 이런 것들이 아니다 보니까 순식간에 이렇같이 불이 확대됐다라고 그렇게 추정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뭐 명확한 그 최종적인 결과는 추가적으로 봐야 되겠습니다만 불행 중 다행으로 이 온 가족들이 건강상은 문제가 없다라는 것이 밝혀진 것 같습니다. 네.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스트롯 시즌4 1대1 데스매치 미스트롯 시즌4 본선 2차전 1대1 데스매치 모든 무대가 끝났습니다. 이 미스트롯4 본선 2차전 1대1 데스매치 무대가 마무리가 되면서 본선 3차전에 진출할 최종 합격자들이 가려졌습니다. 무대 주요 장면과 추가 합격자는 몇 명이나 나왔을지 최보윤 조선일보 기자와 짚어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 가창력 신들의 대결로 주목받았던 두 사람이죠. 유미와 저구의 무대 먼저 만나보시죠. 장윤정 마스터는 내려치는 번개인 유미와 몰아치는 태풍인 저구의 대결이었다 이렇게 평가를 했는데요. 언니들의 싸움이 뭔지 제대로 보여줬는데 MC 김성주 씨는 저구의 노래에 눈물까지 보였다고 하네요. 네, 그렇습니다. MC 김성주 씨는 보통 이런 오디션에서는 눈물을 전혀 보이지 않는 걸로 유명한데요. 네. 저구의 노래를 들으면서 저구 씨가 그동안의 15년간의 공백기를 깨고 미스트롯 4를 통해서 여러분이라는 또 노래를 통해서 팬을 위한 노래를 부르는 걸 보면서 스스로 또 눈물을 흘리고 김성주 씨 역시도 오열을 하고 모두가 같이 함께 오열하는 그런 대장정의 무대를 또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네, 트로스정 염유리와 소트라노 박홍주의 대결에서 유일하게 몰표를 받으며 마스터들을 사로잡은 주인공은 누가 됐을지 영상으로 확인하시죠. 사모하는 님이
네, 대결을 시작하기 전에 염유리가 박홍주를 향해 팀 배틀 때처럼 올킬을 하겠다 이렇게 선언을 했는데 실제로 마스터들의 몰표를 받았더라고요. 지난 시즌 때보다 트롯 감성이 좀 더 짙어진 것 같은데요. 네, 둘 다 성악을 전공해서 성악과 트로트를 겸한 노래로 굉장히 새로운 영역을 개척을 하고 있는데요. 네. 염유리는 이번에 또 어머니의 그 투병 사실을 알리면서 자신의 사연을 더해서 좀 더 깊어지는 감성으로, 그리고 정희송의 니니어는 굉장히 또 유명한 노래잖아요. 네. 그래서 가성과 진성을 오가는 그런 창법을 선보이면서 그 마스터들로부터 아주 새로운 목소리를 곁들였다, 이런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17대 0이라는 그런 완벽한 그런 결과를 보였습니다. 네, 이 두 사람을 합쳐서 34년의 경력을 자랑하는 윤태화 그리고 김다나의 무대도 굉장히 감동적이었던 것 같은데요. 선곡과 관련한 두 사람의 사연도 굉장히 먹먹함을 좀 자아냈다고 하네요. 네, 그렇습니다. 김다나 씨와 윤태화 씨는 둘 다 미스트롯 2에서 좀 익숙한 얼굴이기도 한데요. 네. 윤태화 씨는 당시 어머니의 투병 사실이 알려졌었는데 어머니가 조금은 완치가 됐었다고 하는데 윤태화 씨의 할머니가 윤태화 씨의 목소리를 위해서 이렇게 나무 좋은 약초를 캐러 가다가 네. 돌아오시는 길에 교통사고가 나서 돌아가신 그런 사연을 전해서 그 오승근의 떠나는 이마를 선곡한 그런 이유를 밝혔고요. 노래는 워낙 잘하기 때문에 사실 두 분 다도 의의 없는 무대였는데 김다나 씨의 경우에는 치매를 앓고 있는 아버지가 자신을 못 알아보는 모습이 너무나 이제 속상하기도 해서 김희재의 바랑이라는 노래를 선곡해서 이번에는 아주 김다나 씨의 새로운 발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주 청아하면서도 따뜻한 목소리로 마스터들에게 14대 3으로 좀 많은 표를 얻었습니다. 네, 허찬미와 이소나의 진들의 대결에서 두 사람은 서로 상반된 트롯의 매력을 뽐냈는데요. 단 3표 차로 허찬미가 본선 3차전에 먼저 직행했다고요. 네, 진진 대결로 예전부터 처음부터 가장 화제가 됐던 무대가 아닐까 생각이 되는데요. 네. 또 현장에서는 정말 뜨거웠다고 합니다. 그 드라마틱한 그런 무대 연출이 굉장히 이제 화제가 됐었고요. 허찬미 씨는 워낙 퍼포먼스의 강자이기 때문에 허찬미 씨가 좀 그런 점에서 강점을 얻었던 것 같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본선 3차전이 시작이 됩니다. 어떤 대결이 펼쳐질 예정입니까? 네, 메들리 미션 모두 많이 기다리시죠? 네. 마지막에 예고가 조금 나왔는데 이번 메들리 미션은 굉장히 특이합니다. 미스터 트롯 톱7과 같이 합동으로 무대를 펼치는데요. 네. 메들리전에서 미스터 트롯 톱7을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응용을 할지 이런 작전도 굉장히 좀 함께 두고 볼 결과일 것 같습니다. 네, 대국민 응원 투표도 대결 결과에 따라 매주 뒤바뀌고 있는데 투표 현황도 한번 짚어주시죠. 네, 이번에 완전 새로운 신성으로 뜨고 있죠. 길려원 씨가 1주차에 이어서 이번에 3주차에 또 1위를 했습니다. 길려원 씨에 대한 사람들의 그런 폭발적인 그런 기대를 또 읽을 수 있고요. 2위를 허찬미 씨가 했고요. 3위는 지난 대결에서 굉장히 좋은 실력을 보였던 막내 윤윤서 씨가, 4위는 윤태화 씨가, 5위는 이엘리아 씨가 처음으로 이름을 올리면서 사람들의 또 기대를 높였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국계 매기강 감독의 애니메이션 영화 K-팝 데몬 헌터스가 미국 아카데미 시상식 2개 부문 후보에 올랐습니다. 미국 영화예술 아카데미는 현지 시간 22일 캐대언을 장편 애니메이션 부문 후보와 주제가상 후보로 선정했습니다. 제98회 아카데미 시상식은 오는 3월 15일 로스앤젤레스에서 열립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스위스 다보스에서 만나 종전안을 논의했습니다. 러시아까지 포함한 3자 회담도 처음 열기로 합의했는데 종전 논의가 속도를 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김자민 기자입니다. 우크라이나와 종전 회담을 마친 트럼프 대통령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게 전쟁을 끝내야 한다고 말합니다. President, what's going to be the message to President Putin? What do you want President Putin to do? The war has to end. 약 1시간에 걸친 회담에서 젤렌스키 대통령은 트럼프와 전후 미국의 안전 보장안에 대해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현지 시간 23일부터 이틀 동안 러시아를 포함한 첫 3자 회의가 열린다며 기대감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Tomorrow and the day after tomorrow in Emirates will be trilateral meeting
Ukraine, America, and Russia, our negotiating teams. 3자 회담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해부터 공을 들여온 과제로 실제로 성사되면 종전 논의가 속도를 낼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영토 문제와 관련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여전히 입장차를 줄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도네츠크주 전체를 포기하라고 요구하는 반면 우크라이나는 현재 전선을 동결하고 비무장지대를 만들자고 맞서고 있습니다. 3자 회담을 앞두고 트럼프 대통령의 사위인 제러드 쿠슈너를 포함한 미국 대표단이 모스크바에서 푸틴 대통령과 접촉하면서 종전 논의 향방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TV조선 김자민입니다. 렌즈에 담긴 그 순간, 그 의미를 짚어보는 시간이죠. 사진 기자가 선택한 아침의 한 장입니다. 오늘은 조선일보 사진부 장련성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볼 사진은 어떤 건가요? 해군 SSU 잠수사들이 바닷속에서 군가를 부르는 장면입니다. 매서운 겨울의 칼바람도 군인 정신은 꺾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육군과 해군의 혹한기 훈련 모습 사진으로 만나보시죠. 경남 창원시 진해군항 앞바다에 들어간 해군 해난 구조전대 잠수사들입니다. 입수를 앞두고 반바지 차림으로 구호를 외치며 힘차게 달렸는데요. 본격적인 훈련이 시작되면서 바다로 뛰어드는 모습에서 용맹함이 느껴집니다. 이날 경남 진해 군항에서 해군 소속 심해 잠수사들이 혹한기 훈련에 참가해 결의를 다졌습니다. 네, 보기만 해도 추위가 느껴지는데요. 이 지상에서 육군도 혹한기 훈련에 나섰다고요? 네, 육군은 체감온도 영하 30도의 한파 속에서 강원도 대관령 설안지 극복 훈련에 나섰습니다. 육군 특전사 장병들이 적과 만난 상황을 가정해 사격 자세를 취하고 있습니다. 설안지 극복 훈련은 매년 추위가 최고조에 이르는 시기에 진행되는데요. 해발 1,400m의 험준한 산악에서 특수정찰, 후방침투 등 여러 고난도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이 자신의 자리를 묵묵히 지키는 이들 덕분에 우리의 일상이 든든하게 유지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아침의 한 장이었습니다. 어제 한파 절정은 넘겼지만 강추위는 계속됩니다. 오늘 아침에도 서울이 영하 11.3도, 철원은 영하 19.1도, 봉화는 영하 15.4도까지 뚝 떨어졌습니다. 체감온도는 이보다 더 낮겠습니다. 호남과 제주는 계속해서 눈이 내리고 있습니다. 서쪽 지방을 중심으로도 눈이 내리기 시작할 텐데요. 내일까지 호남에는 최대 7cm, 강원 남부 내륙에는 1에서 3cm, 서울 등 그 밖의 지역에는 1cm 안팎의 눈이 예상됩니다. 도로 위 미끄럼 사고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영남 지방과 동해안은 건조함이 극심합니다. 동해안은 바람도 강하게 불 텐데요. 오늘도 불조심하셔야겠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 서울이 영하 1도, 대전은 2도, 광주와 부산 5도로 어제보다 조금 높겠습니다. 다음 주 초 추위가 누그러지는 듯하지만 여전히 예년 이맘때보다는 춥겠습니다. 길어지는 한파 속에 건강관리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오늘의 날씨 박선민입니다. 이상으로 금요일 뉴스 퍼레이드 마칩니다.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아침 7시 24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